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인데요. 사회복지 정책론은 제1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목적, 목표, 필요성, 특성, 기능. 여기서 그냥 이게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한 문제. 알았죠? 여기가 다 한 문제다. 그래서 이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을 좀 조심하면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여기 보면 그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한다. 그죠? 우리는 시장 실패.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별적 욕구를 충족한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개별적 욕구 충족은 이건 실천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시 정책이지만 얘도 이제 개별적 욕구를 충족합니다. 직접적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다 맞는 거예요. 자, 일방적 제공이죠. 쌍방적이 아니라. 아, 예, 그죠? 쌍방적. 자, 제 녹화를 시작을 안 한 줄 알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가치 판단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알았죠? 가치 중립적이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조사론에서만 설문지 작성할 때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 문장이 나와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그렇다고 조사론 전체가 막 가치 중립적이다 하면 안 되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비교할 때는 거기 사회과학은 가치 판단적이에요. 자연과학이 가치 중립적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사론 다 그냥 가치 중립적이고 그러면 안 되고. 알았죠? 이제 설문지에서 용어를 쓸 때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라. 그다음 이제 이 행정론에서는 이따 보면 이제 인간을 가치 중립적으로 본다면 틀리거든요. 고유한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책의 특징에서는 가치 판단적, 그죠? 사회적 선택성, 가치 중립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여기 기능에서 이제 조심해야죠. 여기 우리는 2차적 분배죠. 1차적 배분이 아니라 1차적 배분은 시장 소득이고, 그다음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불평등하니까 다시 재분배하는 2차적 배분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2차적 배분이 바로 능력에 따른 부담입니다. 능력에 따른 부담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부담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 이거 조심해야죠. 다시 한번. 여기 능력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배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다 능력 집어넣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부담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잖아요.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문제예요, 어떻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에서 한 문제죠? 소득 재분배 한 문제예요, 요거. 소득 재분배 한 문제. 아예 이렇게 알고 준비해야 돼요. 여기. 그리고 우리 시험은 지금 시간적 재분배까지는 나왔어요. 사람 간 재분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시간적 재분배는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 간 재분배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적 재분배와 공적 재분배, 장기와 단기, 세대 내와 세대 간, 그다음에 수식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이렇게 대별해서 공부하면 돼요. 알았죠? 대별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알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발적 재분배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막 여기서 더 넓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우발적 재분배 그거 말고도 이것도 우발적 재분배 아니야?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공부할 거 많은데 왜 나오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예. 지금 더군다나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에만 집중하세요. 알았죠? 자, 여기 사회복지 주체논의 여기서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문제는 보세요. 사회복지 주체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 국가가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 시장한테 맡겨야 하느냐.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죠? 즉 시장 실패의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를 외워야 돼. 목차 여기 이 목차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알았죠? 여기까지 해서 목차를 외우세요. 목차. 인간을 외우는 것보다 여기를 외워야 돼. 여기를. 알았죠? 여기를 외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복지다원주의가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복지다원주의 개념은 알아야죠. 왜냐면 이제 뭐 복지국가 위기기에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복지다원주의고 복지다원주의는 이것 자체가 민영화예요.
민영화. 그렇죠, 민영화. 복지다원주의가. 다원화가 민영화다. 그죠? 본래는 사회복지의 발전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복지국가 시대 때 얘의 역할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 때 신자유주의에서 왜 국가만 하냐? 그러지 말고 이 역할 얘들과 역할 분담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공공 부분의 역할을 줄이고 즉 작은 정부로 그리고 민간과 역할 분담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역할 분담이라고 했지만 음, 역할 분담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공공의 역할을 띄어서 민간한테 주자. 즉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복지다원주의가 민영화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핵심 논리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면 지역사회복지 역사나 행정의 역사나 여기서 그 미국, 영국 나올 때 이제 미국은 레이건 1980년, 대처는 1979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거기 하면 이제 이 논리들을 적용을 해야 돼요. 거기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책 가치에서 이번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봐보세요. 안 나오나? 나오나? 100% 나와요, 여기서. 왜냐면 이게 안 나와 버렸어요. 본래는 나와야 하는데. 정책의 가치는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그냥 조합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책 가치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올 거거든요. 22회 때 안 나와 버렸어요. 이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를 일단 평등은 기회평등,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수량적 평등. 이 수량적 평등을 결과, 절대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효율성은 목표로서의 효율성, 그 다음 이제, 아니, 목표 효율성, 그 다음 이제, 운영 효율성. 그래서 목표로서의 효율성은 이게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인데, 목표로서의 효율성은 이제 파레토 효율이죠. 그죠? 파레토율은 완전 경쟁 시장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시장 효율성과 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파레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이 효용은 만족감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만족감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이게 파레토율 정의상 효율적인 것이고 이걸 파레토 계산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는 파레토율 정의상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 소득 재분배는 자, 저희 화면 보면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재분배를 통해서. 그죠? 저소득층에. 근데 납세자의 만족감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건 파레토율 정의상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민간 자선 활동은 파레토율 정의상 효율적이에요. 왜? 민간 자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그러니까 효용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참여함으로써의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선 활동은 효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돼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증가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파레토 정의상 효율적인 것이고 그걸 파레토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목표성과 운영성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그죠? 왜? 목표성은 선별주의, 운영성은 보편주의. 그죠? 선별주의, 보편주의에서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유는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아닙니다. 소극적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예요. 부자들의 자유.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빈자들의 자유고 이렇게 딱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사회적 적절성은 적절하게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뭐를 욕구를 그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 또는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시장에서 하는 일이고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 욕구는 객관적인 것이에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 원하고 바라는 것까지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알았죠? 사회적 적절성은.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만. 그죠? 자, 롤즈의 사회 정의로원. 일단 원초적 상황에서의 무지의 배열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데 정의 원칙은 1원칙과 2원칙으로 나뉜다. 1원칙은 평등의 원칙. 뭐가? 자유가 평등하다. 2원칙은 불평등의 원칙. 뭐가? 불평등이지만 정당한 불평등이다. 어떤 때? 노인들, 여자들에게 기회를 줄 때, 장애인에게 기회를 줄 때. 그건 그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지만
그건 정당한 불평등이다. 그래서 여기 기회균등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칙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차등의 원칙. 이게 최소 극대의 원칙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불평등이라면 그건 정당하다. 이거예요. 즉 절대적 빈곤 상황에 있는 그런 최소 수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알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차등의 원리인데 이게 평등지역 분배의 근거가 된다. 즉 결과의 평등이에요. 이게 차등의 원리가. 여기는 이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는요. 역사는 사실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나온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엘리베이터 비민법 그나마 중요하고 정주법은 조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적인 것만 알면 돼요. 여기 지금 정리된 것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작업장법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이 작업장법의 폐단 때문에 나온 것이 길버트법인데 이 길버트법은 원해구제 원칙이고 스피넷랜드법은 이제 가족당 최저보장이죠. 이제 공장법 그다음에 개정구민법까지 이 개정구민법은 길버트법과 스피넷랜드법이 좋은 법이다 보니까 구별세가 증가가 되었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개정구민법입니다. 네. 이 원칙 네 가지 중에서 열등초의 원칙하고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거든요. 알았죠?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 그래서 원해구제를 중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들이. 근데 이제 다만 제한적으로 원해고를 허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원해구제 자체는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해구제를 허용했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야. 근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균열처벌의 원칙이 바로 이제 정책 통일의 원칙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은 비스마르크 3대 보험을 알아야 하고, 그죠? 순서, 재정 순서. 그다음에 이 다수파 수수파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다수파 보고서는 현행 구빈 제도를 존속시키자. 수수파 보고서는 폐변협회위원들이 이제 주축이었기 때문에 중도 좌예요. 중도 좌파. 알았죠? 중도 좌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빈민법을 완전히 해체하자. 어떻게 하자? 사회보험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1911년입니다. 연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1부, 2부 건실하다. 건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제 미국은 미국 사회보장법인데 노실, 노실. 사회보험 두 개. 그죠? 여기서 연방 지원이라고 하는 것, 즉 연방 정부가 주된 역할을 했고 지방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령연금은 연방지경, 실업보험은 주정부. 그리고 이번에 이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ADC였거든요. ADC. 아동 노인 장애인. 공공부조 3개였거든요. 나중에 AFDC, F가 들어가요. 가족이 들어가요. 패밀리. 알았죠? 이게 이제 폐지되고 탐프로 온 거예요. 이번에 22회 때 탐프가 나왔잖아요, 시험에서. 그죠? 근데 이제 답은 뭐였어요? AFTC와 병행하였다, X. 그 너무 쉬웠잖아요. AFTC 폐지하고 나온 건데. 그죠? 이제 여기 어쨌든 연방 지원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렇죠? 이것도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시죠. 연방 보조금과 연방 재정 지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네. 답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논점이 연방이 주된 역할을 하고 연방 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알았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운영이 실업법은 이제 주정부가 운영이고 논의는 연방이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시험에 나왔는데 실업법은 연방과 주가 함께 운영했다고 해서 상관없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뭐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그죠? 복지국가의 아버지인데 자, 이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연도여야 하고 5대 사회학 외우시고 주제도가 강제적 사회보험, 보조제도가 국가보조, 즉 공공보조 제도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3대 원칙, 그 다음에 6대 기본원칙 다 외워야죠? 6대 기본원칙에서는 여기 기여균형, 급여균형 똑같이 걷고 똑같이 줬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이제 우리는 소득과 재산의 차등 부과하고 그다음에 소득 비례급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똑같이 걷고 똑같이 줬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우리나라 거는 이제 다 정리했죠. 그죠? 우리 반드시 암기할 것을 다 했으니까. 우리나라 거는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으면. 알았죠? 근데 만약에, 외우는 거 나 좀 자신 없고, 지금 뭐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것까지 외우기는 좀 힘들어요 하면, 일단 조금, 비중을 조금 적게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사상에서 여기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있죠? 여기에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복지국가 발전 이론이 또 5개인데요. 근데 조합주의론은 1회 때인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서 조합주의론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4개거든요? 그죠? 4개죠? 그래서 이 4개, 그 다음에 여기 제도 발전 이론 5개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합쳐서.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공부해놔야 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은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까 이론도 100% 나오고, 9개 중에 하나로, 한 문제로 100% 나온다. 그 다음에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 100% 나와요, 여기도. 그죠? 음. 그래서 이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사회상품화, 계층화, 수혜 제공과 관련된 국가시장, 가족의 관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로는 이제 우리 시험은 타산상품화, 계층화를 가지고 구분했다 이렇게 나오거나 타산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정확하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가, 가족, 장, 역할. 여기 보면 이제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이제 국가가 중심적이고, 그죠? 국가가. 그다음에 보수주의가 가족이고, 그죠? 네, 자유주의는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주변적인데, 다만 국가에서만 보수주의가 보조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이 주요 제도거든요. 사회보험 국가가 운영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래서 보조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죠. 요게 내용. 그래서 이 삼인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또는 이제 북유럽 국가가 이제 이게 스웨덴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북오프이죠. 독, 오, 프, 이. 그래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미케오죠? 미케오, 미케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가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거든요. 요거 이제 탈가족화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탈가족화는 탈가족주의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이제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펜더슨 복지과 유형은 공부해 놓으세요. 100%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는 조금 비중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그렇지만 이제 이 요거 여기 보면 이 반소패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걸 육분법에서는 반집합주의가 신급하죠. 그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가 중도노선이죠.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민주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고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그대로고 그다음에 육분법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켰죠. 누구? 녹색주의와 페미니즘. 그죠? 이 녹색주의를 생태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요거 우파의 가치, 좌파는 좌파의 가치입니다. 똑같아요. 얘들 둘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얘들 둘은 똑같은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극우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이 가치를 극좌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를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 오로지 그냥 좌파로 얘기하면서 그걸 마치 빨갱이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이데올로기에서. 그죠? 이제 중도 좌는 복지를 가장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죠. 그죠?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가. 네, 중도 좌. 어떻든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여기는 근데 중요도가 제가 1순위라고 했지만 보통 나올 때 여기 신우파가 잘 나와요. 왜? 신우파가 뭐예요? 신자유주의잖아요. 극우가. 얘들 여기가 극우예요. 여기가 신자유주의.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신자유주의. 극우. 알았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 위기계예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복지국가 황리기예요. 여기가. 역사로 보면. 그 다음에 복지국가 황금기로 온 거야. 여기로. 그리고 거꾸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복지국가 위기기로.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극우는 반복지주의자들이에요. 반복주의자라고. 복지를 반대하는 자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이제
제3의 길이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번에. 알았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 제3의 길 나오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예, 적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게 뭐 나올 만하니까 나왔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공부해 놓으세요, 이거. 유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회투자국가랑.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은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아시죠? 정책 평가가 나와요. 정책 평가가 이게 제일 1순위예요. 여기서 이게 얘들은 나온 적이 있긴 해. 하지만 띄엄띄엄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나온 문제 중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이론이죠. 여기는 100% 나와요. 이번에는 아주 100%예요. 왜냐면 올해 안 나와버렸어. 22회 때 안 나와버렸어요, 여기를. 그래서 22회 때는 10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책 결정 이론 모형 공부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연합 모형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연합 모형은 이 회사라고 하는 조직 구조 내에서의 집단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이게 행정론에서는 의사결정 이론으로 나와요. 정책론에서는 정책결정 이론으로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똑같은 건데 근데 어떻든 정책론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여기 공공선택 이론을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네 제가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죠 어떻든 그 쓰레기통 모형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6가지 그다음에 내용 분석 봐보세요 내용 분석 여기는 뭐 정책론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여기가 어차피 여기도 이제 나오는 건데 일단 정책의 3가지 분석 접근 있잖아요 여기 자 요거를 조금만 설명해주면, 요거를 이제 질문을 이걸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형성 과정이 있어요. 이게 형성 과정. 자, 형성 과정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그 형성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정책이죠. 그죠? 이게 대안이기도 하고 이게 정책이기도 한 거예요. 알았죠? 어. 그리고 나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대안은 이 집행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안을 그 만들었을 때 그 대안에 시행했을 때 그 대안 시행 결과를 예측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행해서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결과, 자,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이 과정 분석이에요. 과정 분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 이 산물, 이게 산물이잖아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 그죠? 산출물. 그래서 산물 분석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산물 분석이 만들어진 정책 자체 내용을 분석하니까 내용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산물 분석이고 얘가 내용 분석인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 대안은 이걸 시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시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끊기는 거야. 여기까지가 과정 분석이고요. 여기까지가 산물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분석하고 나서 그 결과, 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성과 분석이에요. 여기. 마지막. 효과 분석. 여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계획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계획가의 역할인 거예요. 얘는 집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행정가예요. 운영. 알았죠? 얘는 마지막. 실제 분석한 결과. 그래서 조사 연구자예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이 과정 분석은 여기 보면 그 만들어진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거예요.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종 정치 조직, 정부 조직 이런 조직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분석은 뭐냐면 내용 분석은 여러분들 그 선생님 그 있잖아요. 로봇 있죠, 로봇. 로봇가 있으면 애들 로봇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결합되어 있으면 얘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 컵이 있어, 이게. 컵 뚜껑으로, 뚜껑. 그 다음에 얘가 또 이것도 분해돼.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 만들어진, 이 컵이 만들어졌으면 얘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 4가지 틀에 맞춰서 그냥 분해시키는 거거든요, 얘는. 요소에 맞춰서. 그 4가지 틀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
급여의 종류,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재정 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분해시키는 거예요, 요소를. 그래서 얘가 사회 주주적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에.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얘는 그냥 단순히 구분만 해요. 그냥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얘 보세요. 이 과정 분석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주주적 입장이 대부분 반영이 된 거다. 이게 영향을 끼쳤다. 소수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얘들 집행 결과 이 결과 분석도 결과에 집행해 보니까 그 결과 오히려 이득 본 사람들은 주주들이 이득을 본 거다. 오히려 저소득층이 이득을 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얘는 이 이거 뭐야 산물 분석은 그냥 만들어진 그 정책을 그냥 분해만 시키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사회 주주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사회적 주주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얘는 그냥 요소 그냥 분해만 시키는 거라니까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결과 분석.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급여 자격 이 네 가지가 이 분해시키는 작업이에요. 이 네 가지 틀에 의해서 아까 내용 분석했죠 여기 얘를 분해시키는 작업 이 네 가지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자,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초연금 제도, 만들어진 기초연금 제도의 급여 자격은 누구예요? 65세 이상 노인. 그죠? 그리고 소득의 70%까지. 그죠? 거기까지 급여 자격이잖아요. 급여 종류 뭐예요? 돈으로 주잖아요. 현금급여. 전달책이 뭐예요? 공공전달책이죠. 재원책은 뭐예요? 일반 조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여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비교하는 데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귀속적 욕구에서 자산조사에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제도를 가지고 물어봐요. 아까 같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 가지고 장애수당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나라 정책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알았죠? 참고로 이번에 이게 나왔단 말이죠. 사회적 평등성,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선별주의자들도. 그래서 이제 이 본래 우리가 사회적 효과성은 보편주의, 비용 효과성은 선별주의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 효과성이 사회적 평등성이에요. 사회적 효과성이 사회적 평등성이에요. 알았죠? 왜냐면 사회적 효과성은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 얘기는 모두가 평등하게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사회적 효과성을 사회적 평등성이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네, 이제 보편주의가 바로 이제 사회적 평등성인데, 자, 그다음에 급여의 종류는 현금과 현물급여 증서까지가 한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또는 그냥 단순히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는 문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알았죠? 어. 자, 여기서 지금 어디가 있나요? 여기다 제가 반영을, 음, 여기다 안 했네. 근데 이제 그 현물급여는 특히 여기 그 현물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재화와 서비스죠? 요거 현물급여는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재화가 물품이니까 재화는 전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전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물품은 재화는 제한적인 전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물품 현물급여가 모필성이 높죠.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여기는 이제 개인적 효용인데 그죠? 여기는 사회적 효용. 왜? 급여의 남용 오용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그래요. 알았죠? 여기서 이제 현물급여가 집합적선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에 이번에 나왔죠? 현물급여는 목표성이 높거든요. 공동체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문제에 자원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서, 이거 뭐 증서는 너무 잘 나오니까 자, 이 증서도 그 소유자에게 공공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국가가, 정부가, 공급자, 서비스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여기. 공급자,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현물급여죠.
그죠? 여기 지금 뭐 공부가 돼 있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어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지금 공부가 아까 단톡방에 혹시라도 설명 좀 질문 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있다면 족치기 벼락치기 강의를 들으세요. 그냥 22강 정도 되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자, 거기 이제 기회 권력까지 권력 자 있습니다. 전달 체계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지방정부가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실 전달 체계는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요거 이번에도 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부터 삐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물론 그 전부터는 이제 한 줄씩은 나왔었어요. 근데 아예 한 문제로 나와버린 게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이제 올해 또 나왔거든요. 알다시피 정라된 접근 구조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개념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보시고요. 일버터 테레리 말한 그 다음에 여기 그 재정 체계에서도 어차피 나와요. 어차피 여기서도 보통 이제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일반 조세하고 사회보험료 참고로 일반 조세는 그냥 조세라고 해요. 여기 자 다시 한번 일반 예산 조세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이걸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거든요. 자 사회보험료는 조세입니까? 조세 아니에요. 조세는 일반 예산이라니까요. 일반 예산은 직접세와 부세로 나뉘고, 아니, 간접세로 나뉘고, 다시 이제 직접세는 소득세와 부세로 나뉘고.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는 조세가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왔죠. 조세로 보기도 한다. 또는 임금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요. 조세로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하지만 조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조세는 일반 예산인데 무슨 조세예요, 이게. 자, 얘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해요, 반드시. 근데 조세로 보기도 한다. 또는 임금으로 보기도 한다.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출문제 그 해설에다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걸 조세로 보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도 한다. 그럼 맞는 건데 이걸 조세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일반적 조세 차이점 이거 요즘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 지출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가 공공재정입니다. 민간재정은 사용자 부담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연동제, 정률제, 정액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 좀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재원에서 또 하나가 기업복지가 좀 나왔죠. 자발적 기여는 한 번 나왔고 비공식 부분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묶어버린 게 복지다원주의예요. 혼합재원. 그래서 이 혼합재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왔죠? 이 세 가지만 나왔어요. 이 세 가지. 계약, 증서, 세제 혜택. 그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증가된다.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만 나왔고 얘들은 안 나왔는데, 얘들까지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든 나와요. 재정체계에서 두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요게 올해까지 지금 여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이제 두 번 나왔거든요. 연달아서 작년 올해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 두 번은 얘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얘가 두 번 나왔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가 나올 차례인데 그런데 그런데 얘들은 어차피 공부해놔야 돼요. 알았죠? 얘도 한 문제가 나오고 동시에 얘도 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건데 근데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공부해놔야 돼요.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비교하는 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하는 거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그 빈곤과 소득 불평등 있잖아요. 여기는 뭐 그냥 나오는 거죠. 나와요. 여기서부터 사회적 배제는 올해 한 문제로 나와버렸는데 한 줄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해놓고, 근데 만약에 사회적 배제를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뺀다 하더라도 여기 빈곤선 측정하고 그다음에 빈곤의 정도, 소득 불평등 측정, 여기까지는 한 문제가 나와요. 항상 무조건 내요. 그죠? 무조건 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장려세제 있죠? 근로장려세제 올해 나와서 그래서 연달아 나올 수 있을까 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순위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장려세제 에,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죠? 기획재정부가 이제 소관 부처이고 신청주의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기 급여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얘는 조세 환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립방식, 부가방식은 1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2순위 정도는 돼요. 2순위와 완전히 2순위도 좀 그렇네요. 근데 그 완전히 3순위는 아니고 한 2순위 가까이에 있는 쪽에 되니까 이 적립방식, 부가방식 비교하는 거 알아야죠? 당연히. 예. 이걸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진료비 지불 방식도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제 해별수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포괄수까지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 보면 포괄수까지가 2002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2012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됐거든요. 네, 아마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우리 기출문제에서 그 포괄수까지가 2002년에 시행되었다 해가지고 가다반에서는 맞았는데 최종 정답에서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2002년에는 시범 사업이 운영된 것이고 2012년에 전국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결국 2012년을 시행된 걸로 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다반에서 맨 처음에 출제할 때는 2002년을 시행한 걸로 본다고 했다가 그게 결국 최종 정답에서 틀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상병수당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도입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뭐 6월경에 이제 6, 7월경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도입될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떻든 자, 그 현재는 시범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혹시라도 어떤 변화가 있거나 하면 제가 그 시험일 직전 1월 6일 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험일 일주일 딱 남겨놓고 혹시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월 넘어서 12월에 하지 않는 이유가 1월 넘어서 해 넘어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는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 6일 날 어떤 정책 변화나 법률 변화 있으면 그때 다시 살펴드릴 거고 그다음 봐보세요. 여기 이제 행정론 보면 행정론에서는 일장은 무조건 여기에요.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 우리가 인행사 일장 발달의 원리 얘기하듯이 그렇죠 여기. 자, 이제 근데 여기만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2장으로 가면 역사는 어쨌든 역사 나온 것들만 좀 보면 되고 자 그럼 이론입니다. 이론 잘 나오죠? 이 폐쇄체계론은 무조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100% 여기도 100%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모형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학적 관리론하고 이제 인간관계 이론이 두 문제가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그래요. 보통 많이 나온 걸 보면. 그다음 이제 여기 공공행정학파는 귤릭의 이 일곱 가지 기능이죠. 근데 일곱 가지 기능에다 이제 버나드가 여기다 평가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나온 건데 어떻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XY로는 그대로 연결해야죠. 얘가 X이론, 그죠? 고전 모형이. 그럼 이제 얘가 Y이론이니까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 얘들은.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니까 같이. 그 다음에 귤리권은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버나드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 포스트 커브 마지막에 2가 붙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책 보면 2는 이 버나드가 이제 여기 평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2를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체계론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개방체계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상황이론은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죠? 체계이론은 5가지 하위 체계. 그다음에 정치경제이론은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요거 요거 알고 있어야 하고, 이걸 과학 환경으로부터 얻는다는 거죠? 그죠? 이 과학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존 이론으로 가게 돼요.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직군 생태 이론, 제도 이론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전제는 똑같아요. 요거 전제. 요 전제는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즉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된다. 이게 적자 생존이죠. 근데 이 조직군 생태 이론의 이 환경은 막연한 환경인데 이제 제도 이론에서 이 환경을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변하는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그죠? 제도적 환경을 집어넣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든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총체적 품질 관리예요. 맞죠? 여기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가 여기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음, 조직 구조 유형은 자 여기 이 빈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조직 나온 적 있고 태스크포스 조직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 굳이 구분하는 것은 이거 외우지는 마세요. 알았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어떻든 얘들은 임시적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면 되고 얘보다는 이제 행렬 조직이 그나마 우리가 좀 공부해야 할 것이죠. 행렬 조직이. 그나마 조금 나왔어요, 얘가. 그래서 행렬 조직의 장단점, 여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이 이제 좀 나오고 있고, 나왔었고, 12, 13회 때 연달아서 나왔었어요, 여기가. 연달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왔는데, 이 네트워크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지역사회복지론의 지역사회복지 기술에서 네트워크 기술이 있었죠. 그죠? 거기와 연계돼, 얘가. 어차피 여기 공부해 놓으면, 네트워크 기술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공부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1순위는 아니에요, 얘들이. 지금 여기 이게 그냥, 한, 1순위라고 해놨네요. 완전히 2순위도 아니고, 뭐, 2순위와 3순위 사이? 3순위는 또 아니고, 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도 보면, 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또 3순위는 아니고, 여기 업무 세분화하는 방법들 있죠? 이 단점까지 알아요, 단점까지. 그리고 이 업무 세분화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장단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점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복합적 직무 설계예요. 복합적 직무 설계는 크게 둘로 나뉘죠. 개인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 개인적 자원 3개, 조직적 자원 3개.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기획기법은 이거 어차피 이거잖아요. 이게 겐트 차트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에요. 여기. 여기가 1순위예요. 이거. 이번엔 이게 한 문제 나왔잖아요. 이게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순위니까 이 2가지 잡으시고 얘들을 물어보면서 얘들을 막 집어넣어요. 여기다 같이. 근데 얘도 빈출 내용은 아니에요. 얘도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왔고 얘는 두세 번 나왔는데 뭐 겐트 차트에다가 이걸 집어넣거나 막 그렇게 슬릭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흐름도까지. 근데 기획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 기법 겐트 차트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평가 기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표 관리제도 기획 기법에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 다음 중 기획 기법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의사결정 방법 제가 1순위라고 해놨네요. 근데 이게 왜 1순위라고 했냐면 이게 옛날에 몇 번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오죠 이게 이것 때문에 1순위라고 했네요. 여기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때문에 근데 여기 의사결정 방법의 직관, 판단, 문제결정 그다음에 정형적, 비정형적 나왔었으니까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에서 개인적 의사결정과 2개 그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이번에도 명목 집단 기법이 나왔던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사론에서 초점 집단 명목 집단, 그 다음에 델파이는 무조건 알아라고 했어요. 중요하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얘들 공부해 놓으세요. 당연히. 이 3가지가 중요해요, 3가지가 일단. 근데 여기 초점 집단은 안 보이네, 여기.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시넥틱스하고 그 변증법적 토의는 나왔어요. 근데 얘는 안 나왔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 놓을 거면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리더십, 뭐, 중요하죠. 그죠? 리더십은 여기서 행동이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잖아요. 전통적 리더십의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 한계 때문에 얘가 등장했고, 얘 한계 때문에 얘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오미관네. 아오미관이죠. 그죠? 아오미관. 근데 특히 이제 여기 관리기업자 모형,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결론은 이제 팀 지향적 리더십. 즉, 인간과 사람과 생산, 즉, 과업, 둘 다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리더일 때, 즉, 팀 지향적 리더십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상황이론은 피들러하고 허쉬입니다. 피들러 허쉬 공부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피들러 허쉬. 하우스의 경능 목표 이론은 7회 때 한 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피들러하고 허쉬, 이제 허쉬가 제일 중요하죠.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외워야 돼, 표 자체. 근데 피들러가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7회인가 2회 때인가 뭐 4회 때인가 한 줄 나왔다가 최근에 17회 때인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외울 거면 이 세 가지가 상황의 호일성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강하거나 모두 약하면 과업 중심적. 근데 한두 개는 좋은데 한 개는 나쁘면 이게 인간 중심적.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죠. 상황의 호일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공부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최근의 리더십에서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경쟁가치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성김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죠? 청지기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김의 리더십의 5가지 핵심 가치, 인간 존중, 봉사, 정의, 정의성, 공동체 윤리 이렇게 5가지 원칙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칼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기 2순위라고 했는데 이번엔 1순위로 봐야 돼요. 알았죠? 이거 1순위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혹시 칼리술 나오면 이것도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막 적어주세요, 어디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칼리술은 권위의 소지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 권위가 상급자한테 전적으로 있으면 지시적, 즉 독재적. 그다음 이제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보면 상급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하급자를 참여시키면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세 가지 중에서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참여적 리더십이겠죠. 그죠? 문제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문제 보세요. 다 참여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얘들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내요. 이게 여기를 잡아요, 여기를. 알았죠? 여기 잡으려면 어차피 여기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공부해 놓으면 되는데 중심적으로 이제 참여적 리더십을 가지고 물어보면서 양쪽을 끼워 넣어서 틀리게끔 낸다. 알았죠? 자, 슈퍼비전은 이거는 좀 이제 항상 뭐 13회까지 아주 줄기차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제 21회 때 이게 나왔는데 한 문제로 불구하고 뭐 얼마 안 되니까 공부를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중은 떨어진다. 동기부여 이론은 100% 나와요. 이건 또 나와요, 이것도. 네, 여기 이 순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이거 학자에서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과 허츠버그 이론, 이거 학자 이름 알아야 하거든요. 허츠버그의 이론의 동기유생 이론, 유인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 알면서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알더퍼. 네클리랜드는 막 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이 들어가요, 반드시. 네클리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X, Y축.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내용도 알아야 하고, 학자와 명칭을 알아야 돼. 이게 짝짓 문제가 나왔거든요, 학자와 이론 명칭을. 아담스는 왈스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남녀 관계를 연구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이제 아담, 하와에서 사랑, 이제 투입과 산출을 가지고 얘기한 목표 설정 이론까지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 부르심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자, 거기 예산 수립 모형은 품목, 성과, 기획, 연기준 예산이고 뭐 그냥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 이제 예산수직 원칙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육지 시설, 사육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이죠? 거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브콜, 이 5가지 차원 알아야죠? 서브콜, 5가지 알아야 하고. 정보관리 시스템은 이제 좀 떨어져요. 비중은. 네, 이게 이제.
요즘 뭐 또 정보관리 우리 기술이 뭐 지금 뭐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또 바뀌고 있어서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챗 GPT나 그다음 이제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진짜 놀랄 만큼 이렇게 그죠?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뭐 챗 GPT한테 제가 최근에 뭐 프로그램 한번 기획해봐 하고 이렇게 시켰더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 그 설교문 한번 작성해봐 했더니 아 설교문을 그냥 작성하는데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글이 더 좋더라고. 그 마지막 기도문까지 작성해 주더라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참 대단해요 보면. 이게 근데 이게 기술 발전이에요. 정보 기술 발전. 하마터면 원시대로 갈 뻔했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여기 지금 이렇게 발전한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자, 이 순서입니다. 정보기술 발전의 순서예요. 그렇죠? 정보기술 발전.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다시 나오기가 이게 12회, 13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비중은 떨어집니다. 알았죠? 네, 근데 이건 공부해야 돼요. 서브콜은. 100% 나와요. 100%. 한 줄로도 나와요. 그냥. 서브콜의 구성 차원은 유용성과 신뢰성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유용성과 신뢰성이 포함된다. 막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반드시 5가지 차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기준 요소 있죠. 아, 저는 이거 이번에 100% 나온다고 봐요. 이게 옛날에는 막 2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온 지 한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질, 과정, 그 다음에 영양, 형평성까지.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이거 봐보세요. 효과성은 이제 목표 달성도죠. 그럼 목적 달성도인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평가 기준, 평가 요소가 뭐냐? 클라이언트의 변화예요. 변화, 변화.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즉, 문제 해결, 아까 해결 능력 향상인데, 이거 안 나왔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것도 들어가면 효과성이에요. 알았죠? 어떻든 이제 이렇게 변화, 클라이언트의 변화. 이걸로 효과성을 측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평성이죠. 우리가 형평성은 정책론에서는 이게 비례적 평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접근성 또는 균등하게 배분된 정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이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논리 모델 이 스마트 이건 뭐 그래도 그냥 넣어놨는데 스마트 한 4번 나왔죠? 얘가 실천론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행정론에서 한 3번 나왔는데 스마트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논리 모델 이거 알아야 합니다. 논리 모델도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이거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논리 모델도 짝 짓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거 조심해야죠. 요거 성과 영향, 그죠? 뭐가 향상되었다, 뭐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성과인데, 근데 그게 프로그램 참여자의 내적 변화인지를 봐야 돼요. 프로그램 참여자의 내적 변화면 그건 성과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내적 변화가 아니면 걔는 영향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과에서 취업, 재취업, 취업률, 재취업. 그러면 이제 그건 성과예요. 하지만 여기 참여율 하면 이제 산출이고 이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달 체계죠. 이건 100% 나옵니다. 문제. 근데 여기 특히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포괄성과 예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구분해야죠.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책임성 있죠. 책임성은 효과성, 효율성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22회 때 서비스의 투입보다 산출을 더 높이는 것은 뭐 그렇게 나왔나? 그러면서 투입보다 산출을 높이는 것은 전문성의 원칙을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투입보다 산출을 높이는 게 뭐예요? 효율성이죠. 효율성 뭐예요?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전문성이 아니라 책임성을 증진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구나 불만, 그러니까 의견 개진, 불만을 토로하게끔 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것도 책임성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달체계 통합 방법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실천론에서 여기 종합적인 정보 의뢰 시스템 이게 이제 여기 통합 방법입니다. 우리가 통합성의 증진은 연계, 연결, 협조, 협력이거든요. 통합성은 바로 그거죠. 전달체계 통합성이라고 하는 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계, 협조 이런 방법들이 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 이제 나옵니다. 마케팅 여기 사피 알아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마케팅이 이제 가장 세분화된 마케팅이고, 마케팅 홍보 기법들 있죠? 이거 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 시설 평가제도. 원래는 행정론에 얘가 한 문제씩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계속. 근데 최근에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설 평가제도 있죠? 요거 공부해야 합니다. 요거 평가제도. 이 그 규정들 다 공부해 놓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환경은 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학 환경을 짝짓러서 나오거든요. 만약에 나오면. 근데 빈출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이 끝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법제론인데요. 법제론. 지금 22분이네요. 자, 법제로는요, 이 총론, 강론으로 나뉘는데, 총론에서 여기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여기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일단 여기 보면 그 잘 알다시피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 관련 내용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서 이 지금 나온 조문들, 우리 특히 여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죠? 근데 며칠 이내에 이송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며칠 이내에 이송해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해요. 그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된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의서를 붙여서. 그죠?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고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5항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제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확정됩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규명령이라고 한 거 이게 명령이죠? 그냥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뉜다. 근데 이 명령을 법규 명령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그 여기까지가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여기까지가.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가 한 문제고 그다음 이제 자치법규는 아예 한 문제로 돼요. 또. 알았죠? 그래서 이 자치법규에 보면 아까 그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아까는 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죠. 며칠 이내에 이송하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보면 조례안이 지방에서 의결되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일 이내에 공포해요. 아까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며칠 이내에 이송하라는 말은 없었고, 그죠?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얘는 5일 이내에 이송해서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국제법은 국제조약과 국제법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법원으로서의 이 법원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법 법원이. 그다음 이제 행정명령은 훈령의규 통첩 지침 고시 기준인데 얘는 행정명령이죠. 법규명령이 아니라 법규명령은 아까 시행령과 시행규칙 거기가 법규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비법규상이다. 법은 아니다. 그죠? 비법규상.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불문법은 이제 관습법과 조리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판례법은 이제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권 있죠. 사회권적 기본권과 헌법 제34조. 여기는 그래도 2순위예요. 그렇죠?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행복주권이 나왔잖아요. 그죠? 헌법 제10조 전문에 인간의 존엄을 가지우며 그다음에 이제 후단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주권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11조가 평등권이고 여기 행복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우리 그 사회권적 기본권의 종류하고 헌법 제34조 1항부터 6항까지는 유효해야 합니다. 여기 2순위에 2순위. 그다음에 제 생각에 이제 이 권리구제 절차가 얘가 이제 완전 2순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략 한 2순위와 3순위 사이 이 정도 해서 제가 요거 뼈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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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만 이의신청, 심판청구. 간혹 질문을 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재심사 청구하고 아니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는 차이가 뭐예요? 또는 여기 문서와 서면은 무슨 차이예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 그 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또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연 1회 이상과 매년 1회 이상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어떻든 여기 한 이수인 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또 더 짚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의 신청적 성격.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이의 신청적 성격, 두 번째가 행정심판적 성격인데 법들마다 그 용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보면 국민연금은 재심사 청구를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위원회에서 그 재결한 거에 대해서 불복해. 그러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질문 주셨죠, 누가? 근데 이제 행정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지금 행정심판적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 재심사 청구에 여기 위원회 재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데? 법적쟁송으로 가는 거예요. 법적쟁송. 그렇죠. 이건 전심 절차니까. 그게 이제 물어본 분이 계셔서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이제 넘겨서, 그나마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잘 알다시피, 그 우리 법년도 아까, 우리나라 법년도 재정순서는 100% 나와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올 때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한 문제는 100%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년도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제가 요즘 많이 받거든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법 연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요. 이거 얼마나 비중을 둬야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더 추려줘야겠더라고 보니까 많이 나온 법 조문을 좀 다시 한번 추릴 필요성이 있게 돼서 그래, 다음에는 이제 그 이번에는 좀 그렇지만 다음에는 거기까지 좀 순위별로 이렇게 좀 법 연도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거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과 사회복지는 이제 3순위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면 여기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 얘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죠. 사회보장 기본법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뭐 무조건 여기서는 뭐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니까요. 근데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뭐냐면 요거 이번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국가는 최저부장수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만 열심히 매년 공표. 그죠? 근데 이번에 여기를 바꿨어. 지방자치단체는 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외워야 돼, 여기 외우세요, 여기. 알았죠?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것만 외우거든요. 경련으로. 그죠? 근데 여기 국가는 여기까지 외우세요. 요즘 주어 가지고 또 바꾸더라고. 예, 출제위원이 이제 여기까지 바꾸면서 예,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여기 뭐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철저히 해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거 특히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 국가 책임. 공공부자 사회서비스는 누구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보세요. 이거 확실히 외우시고 먼저 외우시고 외웠죠?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 그 다음에 공공부자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그럼 외웠죠? 외웠으면 이거 봐보세요 이제.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여기가 부담하는 원칙이지만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보세요. 공공부조 및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회 서비스니까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누구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자,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여기 보니까 부담 능력 있는 사회 서비스니까 이거 잘 사는 사람의 사회 서비스인데 수익자 부담이지만
대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한다. 그죠? 사회 서비스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뭐 짚어드릴 만한 게, 어떻든 여기 지금 나온 것들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그 사회복지사업법인데, 사회복지사업법 기본 이념이랑, 여기도 한 세네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여기서 그렇게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금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왜 서비스는 현물이니까. 그다음 이제 이용권 지급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에서 여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그죠? 1년의 범위 중에 1년을 초과해서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는데, 취소해야 하는 거,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격증을 대여, 양도, 위조 변조하는 경우도 무조건 취소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사회복지 법인에서 한 문제 나오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시설에서. 자, 정리하시고, 자, 여기 지금 외워야 할 것에서 여기 특히 여기 누인학대 예방의 날 있죠. 6월 15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6월 15일 아직 안 나왔는데 65 이상 때리지 말라는 날 65. 이거 외우세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자, 여기 이하라고 한 이유는 이것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근데 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미적용입니다. 여기 지금 뭐 부분 적용이다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시는, 미적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정부 간행물에 보면 그 사회복 전담 공무원들이 쓰는 정부 간행물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를 그 검색하면 정책 자료에 그 사업 지침서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간행물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알아야 돼. 요거 보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는 이렇게 법에는 여기 보면 자, 어, 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32%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이게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그 32%인데, 자, 여기 그,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나와요. 얘만 따로. 얘는 주거급여. 나머지는 다 국민기초 생활지원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놓고서 주거급여법 제5조에 보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잡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고 이하하고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법제론에서는. 정책론에서는 이제 이하로 나오죠. 걔는. 그 이하에 소득 인정에 있으면 대상자 된다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법제로는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여기다 32 이상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법조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렇게 구분하세요, 여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그, 여기 있죠, 여기.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죠? 장제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뭐예요? 누구예요? 장제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대고 생의주. 이 세 가지 급여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 세 가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장제급여입니다. 그죠? 네,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 나왔어요. 3년마다 실태조사 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법제문에서는 국민초생활정보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고요. 의료부에서 100%한 문제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정법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넘겨서 비추연금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알았죠? 이게 4대 공공부조법, 그러니까 5대 공공부조법인데, 장애인 연금을 빼고 나머지는 한 문제씩 나와요. 알았죠? 법제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법에서는 5대 사회보험법이 하나씩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물론 어느 하나가 안 나오고 어느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중 자체가 5문제가 비중이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국민연금법,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그죠? 그다음에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여기 이제 산재,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까지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얘들은 또 정책론에도 나오니까 공부해놔야죠? 정책론에도 나와요. 그래서 5대 공공부조법과 5대 사회보험법은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세요. 알았죠? 이거. 그 다음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어, 어느 두 개만 나오거나 골고루 그냥 한 문제씩 세 문제가 나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은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간에 나왔던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여기서 노인복지법에서 이거 조심하세요. 요거. 여기 있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있잖아요. 얘가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주문이. 저 2022, 아니, 우리 22회 기출문제에서도, 거기서 이 얘와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 조문은 노인복지법에 없기 때문에 그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은 뭐뭐뭐뭐다. 이렇게 나온 조문은 이제 노인복지법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물어봤으니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삭제됐어요. 다만 여기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쪽으로 옮겨졌거든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 규정 자체는 그쪽으로 옮겨졌지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여전히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그 뭐죠?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지금 공부하라고 제가 권해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더 공부한다면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다문화, 그 다음에 가정폭력 그나마 거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례입니다. 판례는 어차피 한 문제 나올 거잖아요. 이제 판례는 이번에 홀수 1차만 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무조건 나와요. 내년에. 그래서 그 23회 때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결론을 알면 됩니다. 결론을. 나왔던 판례들이 이게 애들이. 결론만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각자 나오지 않은 판례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판례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어디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다만 이번에 작년에 새롭게 나온 판례가 요 판례였죠. 요거.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이 의족 파손. 이게 나온 거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삐껴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하나가. 만약 삐껴나오면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든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였는데, 여기 의족을 착용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제설 작업하다 넘어지셔가지고 그 의족이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산재범에서 이걸 이제 굴복교공단에서 유형 불승인 처분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줬느냐, 인정해주지 않았느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오지선다에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느 하나는 인정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면 이제, 어떻든 그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면, 나머지는 인정해 주는 것일 것이고 어느 하나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네 개는 인정해 주는 거니까 네 개는
이제 답이 될 수 없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료를 파손한 경우에 위안급여 대상자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도 이제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책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책 자체가 지금 1순위 내용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현직에 있는 우리 사회복사 선생님들이 그 뭐야 제가 총신대에서 전문교육 아카데미 교육과정으로 제가 운영을 한 7, 8년 했어요. 거기 쭉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깐 중단했는데 근데 그때 할 때 실무자들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질문을 줬어요. 이렇게 이제 어차피 공부할 시간은 없고 좀 찍어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든 책이 이 책인데 지금 핵심 이론 노트로 지금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오늘 이렇게 정리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공부가 덜 돼 있는 분들은 기본서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지금은 나온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 나오는 게임으로 하면 우리가 120개, 200개의 공 중에서 120개를 다 주워 담는 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잘 나오는 것부터 빨리빨리 주워 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온라인 이거 녹화된 건 이제 유튜브에 올려질 텐데요. 지금 유튜브로 또 이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끝날 때가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긍정의 마음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준비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그 법률 특강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 특강이 지금 1월 6일 날 녹화될 예정입니다. 그 1월 6일 날 그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에서 저녁에 올려지든지 그렇지만 6월 7일 날은 무조건 1월 7일 날은 무조건 올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7일 날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강의가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 개정 사항은 그 시험에 나온 법률을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정책이 바뀌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법률까지 뭘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22년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22년간 안 나온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온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서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법률 개정 특강에서 제가 해드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고 가면 돼요. 올해 22회 시험 앞두고 법률 항상 이게 무료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률 개정된 게 두 개나 나와버렸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법률 개정 특강 할 때 그때 그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1월 7일 날. 1월 7일 날 그 프라임 법학원에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강의 파이팅 하고 강의 마치고 그렇지, 오늘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팅하고 강의 마칠게요.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파이팅!